전 세계 강대국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육군 포병학교 전략교리실 소속 벨몬트 중령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에 위치한 미국 육군 포병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병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 전략교리실에서 근무하며 차세대 화력 체계와 포병 운용 교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요. 22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게 있어 포병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소명이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간단한 조깅을 마치고 오전 7시에 출근했어요. 전략교리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대 포병 지휘관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모두가 미국 포병의 전통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죠. 저 역시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공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붉은색 긴급 표시가 붙은 명령서였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한국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K9 자주포 글로벌 훈련 세미나 참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참가국 명단을 보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터키, 인도, 말레이시아까지 무려 15개국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한국 무기 하나 보러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몰려간다고.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참가자 명단이었어요. 각국에서 파견되는 인원들을 보니 모두 고위 장교급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포병사령관급이 직접 참석한다고 되어 있었고, 호주에서는 국방과학기술원 연구진까지 동행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료 장교인 톰슨 소령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톰슨 소령은 저와 함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전우였어요. 벨몬트, 무슨 문서를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그가 농담조로 물었죠. 저는 명령서를 건네며 한국 가서 포 구경하고 오라는 명령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톰슨 소령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무기. 자네가 뭘 보고 온다고. 베트남전 이후로 실전 경험 하나 없는 나라 기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거든요. 해리슨 대령, 윌리엄스 중령, 존슨 소령까지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량 생산에나 특화되어 있지. 정작 전장에서는 검증이 안 됐잖아. 해리슨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 M109A7만 해도 걸프전부터 이라크전까지. 모든 전장에서 입증된 무기 아니야? 윌리엄스 중령도 거들었죠. 존슨 소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포가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기껏해야 저렴한 카피판 수준이겠지. 저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번 참관 명령을 받았을 때도 또 형식적인 외교 행사구나라고 여겼거든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례적인 방문 정도로 말이죠. 실제로 워싱턴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 도입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기술적 현황만 파악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며칠 다녀와서 보고서 한 장 쓰면 끝날 일이야. 그러자 톰슨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 음식이나 맛있게 먹고 와. 김치찌개 괜찮다던데.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직업 정신상 아무리 형식적인 참관이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방산업체에서 보내온 K9 관련 기술 자료부터 시작해서 최근 수출 현황, 기술 개발 연역까지 다양한 문서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재원을 보니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최대 사거리 54km, 분당 최대 6발 연사 능력,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등등 겉보기에는 상당히 진보된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동성 측면에서 시속 67km라는 최고 속도는 우리 M109보다도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스펙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무기 체계라는 게 카탈로그에 나온 수치와 실전에서의 성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실전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서 개발한 무기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스펙 아닌가. 실제 전장에서는 이 절반도 발휘하기 어려울 텐데.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를 넘겼어요. 경험상 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늘 이상적인 수치들을 제시하지만 실제 양산과 배치 단계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통합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K9은 단순히 자주포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정비, 보급, 훈련, 심지어 운용 교리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비 시스템까지 통합됐다는데 글쎄요. 우리도 수십 년간 포병을 운용해왔는데 뭐가 그리 특별할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의 포병 운용 체계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까지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해온 체계였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런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 방산 업계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폴란드에 K9을 대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호주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심지어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는 인증까지 받았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마케팅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 제 경험상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은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보다 훨씬 좋게 보이도록 홍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관련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의아했어요.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좌우할 핵심 무기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했을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을 텐데 말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 나라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무기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모두 K9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K9 관련 자료들을 읽었어요. 아내인 메리가 여보, 또 일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쉬어요라고 타박했지만 저는 어쩐지 자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 K9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화력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 자동 사격 재원 계산, 통합 지휘 통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만약 정말이라면 상당히 진보된 시스템인데? 하는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기동성, 화력, 정확도, 정비성, 생존성, 네트워크 연동성 등 주요 평가 항목들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우리 M109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웠거든요. 결국 실물을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저는 정리된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경험상 이런 국제 세미나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행하는 다른 참관단 멤버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어요.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김중령, 해병대에서 온 박소령,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박사까지 총 4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방문이니까 예의상 둘러보고 오자. 김중령이 말했고, 박소령도 우리가 배울 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동맹국 관계 유지 차원에서 하며 동의했거든요.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여행이 제 인생관을 바꿀 만한 경험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기내에서 한국 측에서 미리 준비한 웰컴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세한 일정표와 함께 K9 시스템에 대한 종합 소개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브로셔가 아니라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실전 배치 사례들과 각국 군 관계자들의 평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제법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기 좋게 포장된 홍보 자료겠지 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좌석에 몸을 맡기고 과연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줄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포병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영접했는데 그들의 준비성과 전문성이 제법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중 나온 한국군 장교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육군 포병학교 교육부장 최중령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아서 약간 놀랐어요. 보통 아시아권군 장교들은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최중령은 마치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거든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최중령이 이번 세미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K9 글로벌 훈련 세미나에는 총 15개국에서 47명의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3일간의 일정 중 첫째 날은 이론 교육과 시설 견학, 둘째 날은 실사격 훈련 참관, 셋째 날은 정비 시스템 체험과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참관단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코발스키 대령은 이미 K9을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호주에서 온 스미스 중령은 국방과학기술원 연구진과 함께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참가자들도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실제로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 실무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집트에서 온 하산 중령은 자국의 포병 현대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K9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환영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군의 젊은 장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영어로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서 서구식 사고방식에도 상당히 익숙해 보였거든요. 한국 육군포병학교 김준호 소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 포트실 포병학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벨몬트 중령님의 명성은 그곳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발표한 포병 교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만찬 자리에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이 가장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저희가 K9을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 방법까지 함께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나요? 제가 물었더니 코발스키 대령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정비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고장 진단부터 부품 주문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둘째,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에요. 단순히 조작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술 운용까지 포함해서 교육해줍니다.
호주에서 온 스미스 중령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네트워크 연동 능력이에요. 개별 포대가 아니라 전체 활용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혁신적이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제가 사전에 검토했던 자료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레우토넨 소령은 더욱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K9 시연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하 25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했거든요.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무기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K9을 높이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하산 중령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모래먼지와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자주포를 찾고 있었는데 K9이 그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줘요. 특히 자동 냉각 시스템이 탁월하더군요. 그의 말을 들으니 K9이 단순히 한국 내수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무기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한 미국 참관단 멤버들과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김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놨네요. 참가자들 수준도 높고 한국군 장교들도 전문적이고 박소령도 동의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 참가자들이 K9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실물을 보지 못했잖아요. 내일 실제 훈련을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박사도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카탈로그상 스펙과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실전 경험이 제한적인 나라의 무기라면 더욱 그렇죠.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한국 육군 포병학교로 출발했습니다. 포병학교에 도착해보니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우리 포트실 포병학교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최신식 시설들이 눈에 띄었는데 디지털 사격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훈련장, 첨단 정비창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K9 시스템에 대한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대위는 겨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는데 그의 전문성에 모든 참가자들이 놀랐어요.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화력 플랫폼이에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거든요. 이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K9은 개별 포대 단위가 아니라 전체 포병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목표 정보가 입력되면 모든 포대가 동시에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최적의 화력 배분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포병 운용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포병은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각 포대가 개별적으로 사격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K9 시스템에서는 모든 포대가 하나의 거대한 화력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대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력의 집중도와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사격 재원 계산 시스템이었어요. 기상 조건, 탄도학적 데이터, 목표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사격 재원을 0.5초 내에 계산합니다. 이대위의 말에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 M109 시스템으로는 같은 계산을 하는데 최소 2분에서 3분은 걸리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실제 K9 자주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병학교 내 전시장에 배치된 K9을 보니 외관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히 큰 포를 장갑차에 올린 수준이 아니라 첨단 전자장비들이 촘촘히 배치된 하이테크 무기 시스템이었거든요. K9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조종석의 디지털 계기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최신형 전투기 조종석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터치스크린 기반의 조작 시스템, 실시간 전장 상황, 디스플레이,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까지 모든 게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교관이 K9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승무원의 워크로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포수가 수동으로 계산하고 조작해야 했던 작업들을 대부분 자동화했거든요. 실제로 기존 포병 시스템에서는 숙련된 포수가 되기까지 몇 년의 훈련이 필요했는데
K9은 몇 개월의 훈련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K9의 정비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비창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와 체계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완전히 디지털화된 정비 시스템이었거든요. K9은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비창에 신호를 보냅니다. 정비대장인 서준호 중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품이 언제쯤 교체가 필요할지도 미리 예측해서 알려줘요. 서중사의 말에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예측 정비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이를 통해 장비 가동률을 95% 이상 유지할 수 있어요.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K9을 도입한 후 정비 효율성이 300% 향상됐어요. 기존에는 정비에 며칠씩 걸렸던 작업들이 몇 시간 만에 끝나거든요. 그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전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봤거든요. 생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용 패키지까지 완벽하게 갖춰놨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정비까지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뮬레이터 기반의 전투 재현 훈련을 체험해본 후에는 더욱 놀랐어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전장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미래를 앞서가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다른 참관단 멤버들과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에요. 김중령이 말했고 박소령도 특히 젊은 장교들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내일 실사격을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이 슬며시 생기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니 오늘의 핵심 일정인 실사격 훈련 참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미 K9을 도입해서 실전 배치 중인 나라들의 실무진들이 직접 나서서 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시작된 특별 세션에서 폴란드 실무진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코발스키 대령과 함께 온 바르토시 준이는 20년 넘게 포병 정비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제 운용자의 관점에서 K9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세션을 시작했거든요. 폴란드는 현재 K9을 가장 많이 도입한 해외 운용국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해서 현재 수백 대를 운용하고 있어요. 바르토시 준이의 발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면서 현대전에서는 신속한 화력, 전개와 즉시 철수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실제 운용 데이터였어요. 저희가 1년간 운용해본 결과 기존 포병 체계 대비 화력 전개 시간이 70% 단축됐습니다. 바르토시 준이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기존에는 진지 점령부터 첫발 사격까지 평균 8분이 걸렸는데 K9은 3분 이내에 가능해요. 핀란드에서 온 레우토넨 소령도 자국의 K9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희로서는 방어 화력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적은 인력으로도 최대 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K9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본격 배치 중이라고 했어요. 에스토니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표준화된 포병 체계가 필요했어요. K9은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하면서도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에스토니아는 2018년에 K9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올센 중령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본 건 극한 기후에서의 신뢰성이었어요. 북극권 환경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거든요. 이는 다른 어떤 자주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에요.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러시아와 인접해 있거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자국의 생존이 걸린 핵심 무기로 K9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오전 9시 30분부터는 폴란드 실무진들이 직접 K9 운용법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비 절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르토시 주니가 K9 앞에서 실제 정비 과정을 시연했어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자체 진단 기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표시해줘요. 실제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니 차량의 3D 모델이 나타나면서 각 부품의 상태가 색깔로 표시되었습니다.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관찰, 빨간색은 즉시 교체 필요를 의미해요. 이를 통해 정비사들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예측 정비 시스템이에요. 바르토시 주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품들의 사용 시간과 마모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언제 교체해야 할지 미리 알려줘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임무 차질을 거의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탄약 자동이송 시스템 시연이 있었어요. 폴란드 포수가 직접 조작해서 탄약 장전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에 모든 참가자들이 놀랐습니다. 수동으로 탄약을 장전할 때는 숙련된 포수라도 1분에 2발이 한계였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분당 6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자동이송 로봇팔이 탄약고에서 포탄을 집어서 장전실로 이송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정밀한 공장 자동화 라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장전 실패율은 0.1% 미만이에요. 지금까지 수만 발을 테스트했지만 심각한 오작동은 없었습니다. 10시 30분부터는 한국 기술진들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실무진들이 함께하는 특별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에서 온 김상훈 수석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어요. 오늘은 실제 운용국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운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김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K9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어요. 폴란드와 핀란드 등 운용국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매년 2~3차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으로도 가능해서 부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1 맞춤형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각국 참가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운용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했거든요. 저도 김연구원과 30분간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어요. 중령님, 미군의 현재 포병 운용 교리를 고려할 때 K9 도입 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김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수동 계산과 음성 통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요. K9의 자동화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는 당연합니다. 김연구원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폴란드군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기존 교리와 병행 운용이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 수동 모드로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서 실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훈련 시뮬레이터를 통해 미군의 기존 전술과 K9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운용법을 개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폴란드군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완전한 전환을 이뤘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개별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집트 대표는 사막 환경에서의 운용법을, 노르웨이 대표는 극한 추위에서의 관리법을, 인도 대표는 몬순 기후 대응 방안을 각각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각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는 폴란드 실무진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르토시 주니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 시스템에 만족하시나요? 문제점은 없나요? 완벽한 무기는 없죠. 바르토시 주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기존 통신 체계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이 즉시 현장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후 지원이에요. 코발스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응답이 와요. 심지어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다른 어떤 무기 업체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핀란드의 레우토넨 소령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겨울 훈련 중에 영하 35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즉시 한국에 연락했더니 2시간 후에 해결책이 왔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오후 1시부터는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실사격 훈련 참관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측 교관이 오늘의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실제 운용국들과 함께하는 합동 실사격 훈련입니다. 폴란드와 핀란드 포수들이 직접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폴란드 포수들이 K9에 탑승해서 사격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장비를 다루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작하고 있었거든요. 비와 진을 속에서의 사격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교관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인공강우 시설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악천후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폴란드 포수들이 조작하는 K9은 정확히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지늘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목표 포착, 사격 준비 완료. 폴란드 포수의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목표 발견부터 사격 준비까지 걸린 시간을 재보니 정확히 22초였어요. 이어서 첫 번째 포탄이 화염과 함께 발사됐습니다. 15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을 때 저는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초탄 명중률 98%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포탄이 명중한 후 곧이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교관이 무전기로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요. 전술 기동 중 목표 변경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목표에서 2km 떨어진 새로운 목표로 즉시 전환하십시오. 이런 상황은 실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적의 움직임이나 전술 상황 변화로 인해 사격 중에 목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존 포병 시스템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 10분 이상의 재조준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K9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폴란드 포수가 조작하는 K9에서는 즉시 반응이 나왔습니다. 새 목표 좌표 입력 완료. 재조준 중.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여전히 침착했어요. 포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격 재원 계산도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는 동안 핀란드에서 온 레우토넨 소령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이 기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에는 목표 변경 시 모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는데 K9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즉시 새로운 재원을 계산해내거든요. 정확히 35초 후에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새로운 목표까지의 거리는 18km였는데 이번에도 정확한 명중이었어요. 신속한 목표 전환과 정확한 타격. 이게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죠. 한국 측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연속 사격 시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속 사격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당 6발의 최대 연사 속도로 사격하겠습니다. 폴란드 포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고 10초 후에 두 번째, 그로부터 또 10초 후에 세 번째가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정확히 1분 동안 6발의 포탄이 쉴 새 없이 나갔습니다. 그 정확도는 여전히 95% 이상을 유지했어요. 우리 M1097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동 장전 방식으로는 아무리 숙련된 포수라도 분당 2발에서 3발이 한계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연속으로 쏘면 포신 과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K9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한국 측 교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은 자동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연속 사격 시에도 포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포신 교체도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포신 교체 시뮬레이션도 보여주었어요. 크레인 같은 별도 장비 없이도 K9 자체에 내장된 교체 시스템으로 포신을 분리하고 새 포신을 장착하는 과정을 시연했거든요. 전체 과정에 걸린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다음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사격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어요. 오후 3시였지만 인위적으로 조명을 차단해서 야간과 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에는 시각적 확인이 어려워서 더욱 정밀한 화기 통제가 필요해요. 핀란드 포수가 이번에는 조작을 맡았습니다. K9의 야간 투시 장비와 열상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열상 영상으로 목표 확인, 사격 준비 완료. 핀란드 포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간 상황에서도 목표 탐지부터 사격 준비까지 걸린 시간은 주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약 25초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야간 사격의 포탄도 정확히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밀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24시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겠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압권은 마지막 시나리오였어요. 다중 목표 동시 타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3개의 목표를 여러 대의 K9이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네트워크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지휘소에서 목표 정보가 입력되자 즉시 모든 K9의 데이터가 전송됐어요. 각 포대는 자동으로 담당 목표를 배정받았고 최적의 사격 재원이 계산됐습니다. 3개 목표 동시 타격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확인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사격 개시.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3대의 K9에서 동시에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시간차는 1초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1분 후 3개 목표 모두에서 정확한 명중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기존 포병 체계로는 이런 정밀한 시간 통제와 다중 목표 동시 타격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각 포대 간의 통신과 조율만으로도 최소 10에 5분은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K9 시스템에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실사격 시연이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이 관찰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하산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포병 교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겠어요. 인도에서 온 샤르마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네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M109A7이 이 정도 정밀도로 기동하고 사격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측 교관이 오늘 실사격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총 18발 사격에서 명중률 98.5%, 평균 반응 시간 23초, 연속 사격 시 분당 6발 달성. 수치로만 봐도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특히 악천후와 야간 상황에서도 주간 사격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교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는 K9의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란드의 바르토시 주니가 실제 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1년간 운용해본 결과 이런 성능이 실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돼요. 특히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거든요. 핀란드의 레우토넨 소령도 덧붙였어요. 북극권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오늘과 같은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오후 5시에 전술 브리핑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포병학교 교육부장인 최중령이 직접 나서서 K9의 전술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어요. K9은 단순한 화력 지원 무기가 아닙니다. 정보와 시대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이에요. 최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K9은 개별 포대가 아니라 전체 화력망의 일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위성 통신, 전술 데이터 링크, 인공지능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화력 배분이 이뤄집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전 계획 수립 과정이었어요. 목표 정보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최적의 사격 순서와 탄종, 그리고 각 포대의 역할이 결정돼요. 지휘관은 최종 승인만 하면 모든 실행은 자동으로 이뤄지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최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K9은 완전 자동 모드에서 완전 수동 모드까지 단계별로 전환이 가능해요. 심지어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개별 포대 단위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K9이 단순히 첨단 기술만 추구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생존성까지 고려해서 설계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기본기는 놓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참관단 멤버들과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김중령이 먼저 감상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박소령도 동의했어요. 특히 실사격에서 보여준 정확도와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박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개별 기술들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합한 사례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분명히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M1090A7과 직접 비교해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미국보다 시스템이 체계적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내일은 정비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때 더 구체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K9의 성능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미 도입한 나라들의 만족도였어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모두가 한결같이 K9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마케팅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시스템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특히 이들 나라가 모두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국가 안보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가는 상당한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사격 장면, 기술적 세부사항, 각국, 실무진들의 평가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제가 사전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셋째 날 아침, 어제까지의 충격적인 경험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호텔 방에서 어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K9의 압도적인 성능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거든요. 아침 7시에 조식을 마치고 오늘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K9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종합적인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는 통합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개발한 KF-21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시스템의 천궁 방공미사일, 그리고 LIG넥스원의 해성 대한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견학한 것은 KF-21 전투기였어요. 실물을 보는 순간 그 세련된 설계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외관만 봐도 최신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인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었어요. 카이 소속 김태현 수석연구원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KF-21은 공대공 전투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파이터라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종석이었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별도의 계기를 보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F-35보다도 직관적이에요. 김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이 질문했어요. 실제 비행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김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3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 모든 성능 지표가 설계 목표를 달성했어요. 특히 기동성과 항속거리 면에서는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K2 전차였어요. K9과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이 전차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관부터가 기존의 전차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각진 포탑과 독특한 장갑 배치가 마치 미래형 전차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현대로템의 이승우 수석연구원이 K2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K2는 세계에서 가지고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전차입니다. 기존 전차들의 수동 변속기와 달리 조종이 훨씬 쉽고 정밀해요. 실제로 조종석에 앉아보니 마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포는 독일 라인메탈과 공동 개발한 120mm 활강포를 사용하지만 차격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독자 기술입니다. 이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행진 간 사격이 가능하고 다중 목표 동시 교전도 할 수 있거든요.
K2의 능동방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KAP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들어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요격합니다. 이 연구원이 시연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서는 RPG가 날아오는 순간 전차에서 요격탄이 발사되어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핀란드의 레우토넨 소령이 감탄했어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한국이 이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실제로 능동방어 시스템은 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오전 10시부터는 천궁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하나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패트리어트를 능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박민수 수석연구원이 천궁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천궁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해서 100km 이내의 모든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동시 교전 능력도 뛰어나서 한 번에 8개 목표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사일 자체의 기동성이었어요. 천궁 미사일은 측추력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극한 기동을 하는 목표도 추적할 수 있어요. 박 연구원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급기동하는 전투기를 천궁 미사일이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시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떤가요? 박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천궁은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인 링크 16과 완전히 호환됩니다. 기존 나토 방공망에 바로 통합할 수 있어요. 11시부터는 LIG넥스1의 해성 대한미사일을 견학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근 폴란드에 수출이 결정되어 화제가 된 무기체계였어요.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LIG넥스1의 정현우 수석연구원이 해성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해성은 사거리 300km급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특히 해면 근접 비행 능력이 뛰어나서 적 함정의 레이더망을 피해 접근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 식별 시스템입니다. 정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미사일이 목표 해역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최우선 타격 목표를 선별해서 공격해요. 심지어 적이 전자전을 펼쳐도 영향받지 않죠. 폴란드의 바르토시 주니가 자국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해성을 선택한 이유는 발트해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에요.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미사일이 필요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산정책관인 김윤철 국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비결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력,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납기와 우수한 사후 지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어서 구매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천궁 미사일, FA-50 경공격기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의 개념이에요. 김 국장이 강조했어요. 오후 1시부터는 다시 K9 관련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K9의 정비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비창에 들어서자마자 그 체계성과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서정민 정비부장이 K9의 정비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K9은 예방정비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는 미군에서도 최근에야 도입하기 시작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K9의 자체 진단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차량에 연결된 노트북에서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부품의 잔여 수명까지 예측해서 알려줘요. 서 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원격 진단 시스템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K9이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 부장이 시연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배치된 K9의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문제는 원격으로 바로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서 부장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원격 지원 시스템은 다른 무기 체계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3시부터는 K9 교육 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K9과 동일한 조종석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전투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니 정말로 실제 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로 실제 훈련 비용을 90% 절약할 수 있어요. 교육 담당 이소령이 설명했어요. 7탄 사격 없이도 모든 전투 상황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고장 상황이나 극한 환경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해본 시뮬레이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실제로 K9을 조종하는 것 같았고, 사격 시의 반동이나 소음까지 생생하게 재현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신병도 몇 주 만에 숙련된 포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서 한국군 교관들과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한국군의 포병 교리였습니다. K9 같은 첨단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교리도 바뀌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한국육군포병학교 교육부장 최중령이 답변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교리는 수동체계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K9을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이에요. 최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개별 포대가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이를 통해 화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한국군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도입한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전술과 교리까지 새롭게 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제 머릿속에 한국 교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각국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3일간의 일정을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단순히 K9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군요. 핀란드의 레우토넨 소령도 말했어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개별 무기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 대표는 사후 지원 체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원격 진단과 실시간 기술 지원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소규모 국가로서는 이런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솔직한 소감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3일간 직접 보고 체험한 결과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화력 시스템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군도 이런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저녁 만찬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각국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산정책관 김 국장이 말했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3일간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K9의 압도적인 성능, 한국의 종합적인 방산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접근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 교관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K9은 단순히 포를 쏘는 무기가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잡기 전까지 동맹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미국의 포병 교리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지난 3일간의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워싱턴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 현황 파악과 객관적 평가.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변화였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9시에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로 포트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어떠셨어요? 별거 없었죠. 라며 농담조로 맞아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라고만 간단히 답했거든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3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동영상, 기술 자료, 각국 실무진들의 평가서까지 상당한 분량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앞서 저는 먼저 우리 M109A7과 K9의 직접적인 비교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주요 성능 지표들을 하나씩 비교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거리, 정확도, 반응시간, 연사 능력 거의 모든 면에서 K9이 앞서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비 시간이었어요. M109A7은 정기 정비에 평균 8시간이 걸리지만 K9은 자체 진단 시스템 덕분에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부품 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수동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서 하는 작업을 K9은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건가?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고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실제 운용 데이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카탈로그상 수치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3일 후인 금요일, 드디어 상부 브리핑 일정이 잡혔습니다. 참석자는 포병학교장인 스미스 준장을 비롯해서 육군 참모본부 화력발전부장, 국방부 획득청 관계자들까지 총 15명이었어요. 상당히 고위급 브리핑이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미스 준장이 먼저 말했어요. 벨몬트 중령, 한국의 K9에 대한 종합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입 검토가 필요한 수준인지 궁금하군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화력 시스템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성능 수치를 보면 저는 비교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차거리 54km, 분당 6발 연사, 22초 반응시간, 초탄 명중률 98% 등 모든 지표에서 우리 M109H를 능가합니다. 화력발전부장인 존슨 대령이 즉시 반박했어요. 중령, 그런 수치들은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이론값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폴란드군이 1년간 실제 운용한 데이터를 보면 카탈로그 수치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국방부 획득청의 윌리엄스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성은 어떤가요? 고장 시 대응 방안이 있나요? 완전 자동에서 완전 수동까지 단계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심지어 네트워크가 차단되어도 개별 포대 단위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스미스 준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중령의 최종 평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도입을 검토해야 할 만큼 우수한 시스템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한국 K9의 종합 운용 시스템은 우리 포병 교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도입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존슨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검증된 M109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외국 무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령님,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학입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K9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화력망의 일부로 작동해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포병 운용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예상보다 강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일간 본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미스 준장이 정리했습니다. 흥미로운 평가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입 계획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몇몇 고위 간부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미국산이면 충분하지 않나. ERCA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따라잡을 수 있어. 동맹국 무기라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같은 말들이 오갔거든요. 하지만 젊은 장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포병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후배들이 제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시스템인가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식 보고서를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총 50페이지 분량의 종합평가서였어요. 기술적 분석, 성능 비교, 운용 개념 분석, 그리고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K9은 21세기 포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화력 지원이 아니라 정보와 시대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미군 포병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포병학교 내 교리 개발팀에서 한국의 운용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부대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화력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병학교장 스미스 준장이 저를 불렀어요. 벨몬트 중령,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가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갔네. 포병교리 전환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연구팀장은 자네가 맡아라. 스미스 준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포병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게. 새로운 임무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본 혁신을 미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 책상 한켠에는 한국에서 받은 K9 매뉴얼과 교육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폴란드 바르토시 주니와 핀란드 레우토넨 소령이 준 명함들도 있었어요.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메리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본 후 대답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더 이상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동맹국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연구팀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모두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어요. 중령님이 한국에서 본 것들을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팀 첫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혁신적 사고를 이해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포병의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히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전체 화력망을 조율하는 지휘센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연구팀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김상훈 연구원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심지어 미군에 적합한 운용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거든요. 한국에서의 3일이 제 포병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연구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인정해요. 기술의 진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몇 달 후 연구팀의 중간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네트워크 중심 포병 작전의 미래였어요. 한국의 K9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미군 포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래 포병은 개별 화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통합성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교리와 훈련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K9 전술 정비 매뉴얼, 번역본은 제가 가장 자주 참고하는 자료가 되었어요. 한국의 예방정비 개념을 미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따라잡기 전까지 동맹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미군이 항상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맹국들의 발전이 전체적인 방위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봤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3일이 제 군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토 포병훈련 현장에서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과 재회하게 된 것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합동훈련 스테디 파스트 2024에 미군 포병 옵저버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국산 무기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물론이고 에스토니아, 핀란드에서 온 K9들이 훈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루마니아군도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시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M109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코발스키 대령과 재회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벨몬트 중령. 이젠 우리도 바뀌고 있어요. 아니, 이미 바뀌었다고 해야겠군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6개월 전 한국에서 봤던 그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코발스키 대령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포병대의 작전 능력이 300% 향상됐어요. 기존에는 여단급 작전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4단급 화력 통제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거든요. 훈련 첫날 폴란드 K9 포대와 미군 M109 포대의 비교 시연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목표에 대한 화력 타격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K9은 3분 만에 임무를 완료했지만 미군 M109는 12분이 걸렸거든요. 4배의 차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확도였습니다. K9의 초탄 명중률은 96%였지만 M109는 78%에 그쳤어요. 연속 사격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했지만 M109는 분당 2발이 한계였거든요. 훈련을 지켜보던 다른 나토 국가 관계자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독일군 포병 지휘관은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이 놀랍다며 감탄했고 프랑스군 대표는 우리도 K9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둘째 날, 저는 폴란드군이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전술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한국의 포병 운용 매뉴얼을 바탕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거든요. 이것은 벨몬트 중령님이 한국에서 수집하신 자료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라고 코발스키 대령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나토, 동맹국들의 전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복잡했거든요. 미국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훈련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군 젊은 장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중령님, 미군은 언제쯤 네트워크 기반 포병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이미 K9으로 완전히 전환했는데 합동훈련 때 호환성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이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맹국이 미군의 기술 발전 속도를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미국이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동맹국들이 따라오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고 있었어요. 훈련 마지막 날, 나토 포병 사령관인 독일의 밀러 준장이 전체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을 도입한 부대들의 향상된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 운용 능력은 나토 표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밀러 준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 포병 표준화 작업에서 한국의 K9 시스템을 참고 모델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군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던 관례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 경험이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어요. 포트실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톰슨 소령이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벨몬트,
자네가 없는 동안 큰일이 벌어졌어. 호주가 M109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K9 도입을 결정했다고 해.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인 미군 무기 도입국이었거든요. ANGUS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호주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윌리엄스 중령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브라질, 인도, 태국까지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야. 심지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존슨 소령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국방부 획득청에서 내부 보고서를 봤는데 최근 5년간 미국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반면 한국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K9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산 생태계의 변화였거든요.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포병학교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포병 시장에서의 미군 대응 전략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미스 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전통적인 우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화력발전부장 존슨 대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율을 보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연평균 25% 성장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품질입니다. 존슨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무기들이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이는 과거의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국방부에서 온 분석관이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5개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원래는 미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준장님,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바로는 이들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스미스 준장이 물었습니다. 첫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정비, 운용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요. 둘째, 구매국의 특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도 개방적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후 지원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24시간 원격 지원,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측 정비 시스템 등 구매 후 서비스가 탁월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우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미스 준장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연구팀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둘째, 한국을 비롯한 신흥 방산국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셋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나요? 국방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1단계는 기술 격차 해소, 2단계는 서비스 혁신, 3단계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1단계부터 설명해 주세요. 스미스 준장이 요청했습니다. 기술 격차 해소는 우리의 기존 무기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M109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K9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자동화, 네트워크 연동, 예측 정비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2단계 서비스 혁신은 무엇인가요? 존슨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구매국에 대한 사후 지원을 혁신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처럼 24시간 원격 지원, 실시간 업데이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야 해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단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미스 준장이 가장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우주 기반 화력 통제, 인공지능 기반 전술 시스템, 양자 통신 기반 네트워크 등 미래 기술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중령,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해야겠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미래 포병 발전 TF를 신설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팀장으로 저를 지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벨몬트 중령,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통찰력이 우리 포병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 같네. 스미스 준장이 새로운 임무를 전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때가 되었어. 새로운 TF 구성원들과 첫 회의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배우되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현재 전 세계가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고 돈을 들고 줄 서 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어요. 이는 한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우리가 도태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한국 방문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3일이 제게 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과 끊임없는 학습만이 진정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벽 한편에는 한국에서 찍은 K9 실사격 훈련 사진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번역된 한국의 포병 운용 교리 매뉴얼들이 놓여 있어요. 그 옆에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실무진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이메일 프린트물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미래 포병 발전 TF 팀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팀의 연구 성과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성과는 네트워크 중심 포병 작전 교리의 초안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한국의 K9 운용 경험을 참고하되 미군만의 독특한 특성과 강점을 살린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김상훈 수석연구원이 미국 출장을 와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외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벨몬트 중령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김 연구원이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9 수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추가로 12개국이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총 수출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기술 발전 소식이었어요. K9A2라는 차세대 모델을 개발 중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율 사격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김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식별하고 최적의 사격 해법을 찾아서 자동으로 사격하는 것이었어요. 미군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김 연구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개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김 연구원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뒤쫓아가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화력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저희 TF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총 50여 명이었어요. 발표 당일 펜타곤 내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구 성과를 40분간 발표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미국 포병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이스라엘,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이 차세대 포병 시스템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포병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인 맥코넬 대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준비된 답안을 제시했어요. 3단계 혁신 전략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기존 M109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단계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 3단계는 우주 지상 통합 화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1단계부터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 획득청장이 요청했습니다. 기존 M109를 한국의 K9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저는 세부 계획을 설명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예측 정비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기능 등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상 비용은 대당 200만 달러입니다. 2단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방산업체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사격, 하이퍼소닉 탄약 대응, 전자전 대응 능력 등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예상 비용은 150억 달러입니다. 3단계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요. 맥코넬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주 기반 화력 통제와 지상 포병을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가장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위성을 통한 실시간 목표 탐지, 우주에서 지상까지의 통합 화력망 구축, 글로벌 동시 타격 능력 등이 핵심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의 보완은 유지해야겠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고위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연구개발청장은 중령의 제안이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육군 참모차장도 이런 혁신이 더 일찍 시작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TF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미래 포병 혁신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산도 1차적으로 50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전국의 포병부대를 순회하며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순회지는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의 제3보병사단이었습니다. 포트 스튜어트에서 젊은 장교들과 만난 경험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특히 대위급 장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중령님, 정말로 우리도 한국의 K9 같은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건가요? 한 젊은 대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포를 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관의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포병 철학을 설명했어요. 미래의 포병은 네트워크의 한 노드가 되어야 해요. 모든 화력 자산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교육을 마친 후 한중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제가 ROTC 시절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때 한국군의 훈련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야 왜 그들이 그렇게 발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전국 순회 교육을 마치고 포트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미군 포병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현장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모두 변화에 목말라하고 있었거든요. 그즈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김영구원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벨몬트 중령님의 영향으로 미군 내에서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술 교류나 합동 연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검토를 요청했어요.
곧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제한적 기술 교류는 가능하다. 단, 핵심 기밀은 제외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만 진행하라는 지침이었어요.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 교류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1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어요. 주제는 미래 포병 기술의 공통 과제와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상당히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화력 통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각각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 통합에 강점이 있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우위가 있었거든요. 이후 첫 번째 합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포병 시뮬레이터 개발이었어요.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경쟁과 협력이 반드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협력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현재 미군의 포병 혁신 프로그램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된 M109A8이 시제품 단계를 거쳐 시험 운용에 들어갔어요. 성능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어요. 미군 포병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받은 K9 훈련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가장 큰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후배 장교들이 제게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느냐고 물을 때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혁신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영감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도전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도 포병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9의 차차 세대 모델인 K9A3 개발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펄스 무기까지 통합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끝이 없구나. 저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이야말로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뒤처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 개발, 차세대 기술 연구, 국제 협력 확대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벽에 걸린 K9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에서의 3.1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겸손히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외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 포병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3.1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벨몬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보고 오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했던 미군 중령이 단 3일 만에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건 한국 교관이 마지막에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동맹국들과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진들과 군 관계자들이 밤낮 없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벨몬트 중령 같은 분들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